예언서 강좌 제2부 강좌를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예언자의 사회적 그 기능들, 그 사회상과 예언자의 역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의 예언자들은 다 이제 그 예언자마다 이름이 있죠. 그리고 각각 서로 다른 시대에 아주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언자가 누구냐 뭐 이런 그 공통된 주제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은 매우 이제 좀 위험한 시도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자들은 매우 독특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자들은 바로 이스라엘 종교의 핵심적 인물로 가장 이스라엘 종교를 지켜나가는 그런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지킴이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들이 없었다면은 그저 가나안 종교하고 그냥 하나가 돼버리고 말았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아주 신적인 섬광과 같은 참 지식을 인식한 최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언젠가는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수준의 모형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사회의 모든 방면을 개혁하도록 거룩하게 선택된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사회 변동의 동인으로 또 사회 변혁의 추진 주체로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근데 통속적으로 예언자라고 할 때 예언자, 이 미리 예자를 쓰지 않습니까? 예언자 할 때 이게 조금 이제 잘못된 번역입니다. 사실은 예언자 하는 말에서. 그래서 마치 이제 뭐 이 점쟁이 같이 기독교 점쟁이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예언자다, 이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아직도 뭐 기도원이나 사설 재단 같은 데서 소위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한테 기도를 받기도 하고, 뭐 내가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겠느냐, 뭐 학교는 어디를 가야 되겠느냐, 이사는 어느 쪽으로 하겠느냐, 뭐 그대로 이제 기독교 점쟁이죠. 하나님 이름만 불렀을 뿐이지 그 점쟁이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예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누구든지 자기 미래에 대해서 굉장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앞날을 예측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심정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이 기독교인이 점쟁이 찾아가기는 조금 자존심 상하니까 예언 기도하시는 분들도 찾아가서 얘기 듣고 그런 비슷한 기능을 그들에게 이제 충족시키고 오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자하고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이 성경의 예언자라는 말이 여러 명칭으로 쓰이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명칭은 납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납비는 장래의 일을 맞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언자는 언제나 심판 예언을 하더라도 끝에 어떤 조건을 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시고 너희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런 슈브, 돌이켜라, 회개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꼭 넣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행동의 선택에 따라서 내 삶의 조건들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운명적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라기보다도 지금의 네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너의 운명이 선택적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점쟁이와 예언자의 다른 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네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면 또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두 가지 길을 내놓고 선택하라는 지금의 결단을 강조하는 것이 예언자의 메시지지, 내가 어떻게 살든 간에 앞으로 내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자가 아니에요. 근데 점쟁이는 이제 그거를 얘기하죠. 운명적으로 내게 주어진 것이 이런 길이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운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기독교적인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운명적으로 개인의 일을 미리 맞추는 것, 그 당시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을까요? 점성가, 주술가, 이런 그 사람들 많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 성경에서는 그 사수를 행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방신을 따르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운명적으로 우리의 길을 딱 이렇게 가로막고 선포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사수를 행하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언자는 그래서 이 바르게 우리가 그 번역을 한다면 대언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 내 말씀을 전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핑계를 댑니다. 나는 말이 어눌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너를 대신해서 전할 아론을 이제 대신해서 모세가 이제 파라오에게 말을 전할 텐데 그 말을 대신해서 전할 사람을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아론을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론이 그때 이제 성경이 납비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납비가 예언자라고 번역하는 말 중에 이제 가장 많은 번역을 차지하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모세가 파라오에게 직접 얘기하기 곤란하니까 대신 이야기할 사람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 우리말로 옮긴다면은 예언자라기보다는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대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 예언자는 누구를 대신 전하는 사람입니까? 여기 아론은 모세를 대신해 전하는 사람이지만 보통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에 전파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대언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자라고 할 때 이렇게 미리 예자를 써서 예언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김정준 박사 같은 분은 맡길 예자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이런 예자로 이게 이제 맡길 예자인데 이렇게 바꿔서 쓰자 이제 그런 제안을 하기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사람이다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 예언자 할 때 그냥 이 한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대언자다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오해가 없고 좋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납비라는 말 외에도 성경에는 이제 선지자, 선견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언자 대신 이제 로에, 호재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하나님 안에서 이제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았다, 미리 보았다 이제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옛날에 초기에 예언자들은 엑스타시 예언이 많습니다. 이건 뭐냐면 열광 예언하는 거죠. 어떤 종교에 이제 도취돼 갖고 그래서 열광적으로 그러니까 흥분, 종교적 흥분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점쟁이 비슷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도 이제 그 열광 상태에 들어가서 입신 상태에 들어간다든가 그런 상태에서 예언하는 거. 그런 걸 이제 예언자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아주 초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도 예언자 중에 하나더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이제 그런 그 열광적 예언자 중에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울도 막 그렇게 옷을 벗어 던지고 이제 뭐 그런 그 열광 예언을 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 초기 예언자들은 그랬는데 이제 그 예언자들에 대한 소명을 나타내는 말에 그 포뮬라가 달라집니다. 그 초기에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야훼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하고 이제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는데요. 아모스, 호세아 뭐 이런 아주 초기의 예언자들이죠. 문서 예언자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쪽만 가더라도 벌써 그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심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그래서 예언자로 부르심 받는 그 소명에 관한 포뮬라 틀거리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후기의 예언자들은 이런 열광 예언을 굉장히 그 천박한 것으로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합니다. 그거는 그 종교적 사수를 행하는 자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말씀 예언자들은 아주 더 혹독한 그런 사회적 비판 의식을 담고 있죠. 네. 그래서 그 왕들에 대해서 그 사회에 대해서 아주 냉혹하게 비판하는 것이 이 문서 예언자들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예언자들인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영에 취해서 예언하고 그런 행동을 굉장히 좀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방 종교의 사수를 행하는 자들이다. 점성가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근데 요즘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끔가다 이제 종교인들은 뭐 잠잠하라든가 뭐 종교인들이 정치적 비판을 하면은 오히려 당신은 종교인인데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꾸로예요.
그 시대에 잘못된 것을 냉철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참 예언자고, 그냥 종교 행위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사수를 행하는 자, 이방신에 취한 자, 영에 취한 자, 그러면서 굉장히 그걸 비난합니다, 예언자들이. 그러니까는 아주 냉철한 분석력, 비판력을 가지고 그 사회를 꿰뚫어 보고 그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선포하고 대언하고 그런 사람들이 예언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언자는 그럼 뛰어난 개인인가? 우리가 흔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그 시대의 한계를 넘어서서 시대를 앞질러서 감히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세계를 전해주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다. 위대한 개인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예언 현상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그 연구하는 논문들을 보면요, 예언자가 그 개인의 이름으로 대표되기는 하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지지 집단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자기 자신의 지지 집단을 대표하는 인격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예언자가 그 시대에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를 혼자만 했다, 뭐 혼자 너무 뛰어난 영을 가져서 또는 혼자 뭐 하나님의 미래를 보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은 그 얘기는 아마 금방 사장되겠죠. 전달되지 않을 겁니다. 예언자들이 뭐 다 자기들이 이렇게 글로 써서 발표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아무리 뭐 글로 써서 발표를 했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거기에 공감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이야기는 금방 묻혀져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언자의 말에 공감하는 지지 집단이 있고 그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전해져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언자를 뛰어난 개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사회학적인 연구 결과들은요, 예언자는 그 뒤에 지지 집단을 가지고 있다, 그 지지 집단을 대표하는 인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 이제 엘리사 같은 경우 굉장히 조직적인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은 성경에 여러 군데에 그 자기 후계자들을 키우는 예언자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그 수련생들이 뭐 예루살렘에도 있고 뭐 또 다른 곳에도 있고 여리고에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곳에 자기 수련생들 집단을 언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자들을 추종하는 어떤 집단들의 대표 인격이라는 거죠. 이사야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이사야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이사야서가. 근데 이사야서가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39장하고 40장부터 55장하고 56장서부터 66장까지 이렇게 해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나중에 이사야 할 때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만, 근데 그 시간 간격이 200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이사야가 그거를 다 썼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전혀 다른 역사의 시대의 산물들입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이사야를 존중하고 따르는 그 후계자 집단들이 계속 시대를 이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승의 이름을 따라서 계속 예언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전혀 다른 배경에서 전혀 다른 그
환경 속에서 제3이사야는 포로기 때의 예언자고 제1이사야는 나라가 망하기 전에 예언자고, 그러니까 전혀 다릅니다. 장소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예언자를 추종하는 집단들이 계속 내려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예언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지 집단인데, 이 지지 집단의 성격에 따라서 예언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언자 그러면 오늘날 어떤 직업에 해당할까요?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가 오늘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예언자일 것 같습니까? 목사? 목사면은 좋은데, 목사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그러면 그 예언자라고 그러기 어렵잖아요. 지식인들. 예. 지식인들도 여러 부류겠죠. 지식인들이 그 알량한 지식으로 이제 부정한 권력에 다 이렇게 또 종사하고 충성하고 그것을 같이 세워가는 지식인도 있을 테고, 정말 양심껏 거기에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이제 증언하는 그런 지식인도 있을 거고요. 글쎄, 옛날 같으면 제야 운동가, 요즘 같으면 시민 운동가, 이런 사람들도 이제 예언자의 부류의 하나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를 나눌 때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중앙 예언자하고요, 하나는 주변부 예언자입니다. 중앙 예언자는 뭐냐 하면은 정부 자체가 지원하는 예언자입니다. 정부에 소속된 예언자입니다. 그런 예언자가 있을까요? 쉽게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은 사무엘 같은 사람, 왕들도 꼼짝 못 하잖아요. 사울 왕도 사무엘이 세우고, 또 그 왕 멀쩡히 살아 있는데 그건 아니다 그러고 다윗 왕을 또 세우고, 그런 정도의 이제 그 힘과 파워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보다 더 중앙적이죠. 더 그 권력이 막강한 예언자죠. 사무엘은 중앙 예언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단 같은 경우 항상 다윗 왕 옆에 있죠. 그래서 다윗 왕이 잘못하면 이제 따끔한 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다윗 왕조의 중요한 이데올로기를 세워줍니다. 지난번에 나단의 신탁 공부하셨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다윗 왕조의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역할, 국가의 안에 개국 공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역할을 이제 나단 예언자가 하는데, 이런 경우 중앙 예언자입니다. 반면에 이제 주변부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그 사회 주변부에 소외된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런 예언자들입니다. 대부분의 예언자가 거기에 속합니다. 엘리야, 미가, 아모스,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 다 그 주변부 예언자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 주변부 예언을 하다가 막 자기 지지자들이 늘어나면은 이 사람이 그 확장된 지지 세력을 기반으로 중앙 정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예가 있죠. 성경에서 엘리사,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의 제자로 그야말로 보잘것없이 시작을 했지만 굉장한 조직력을 가지고 예후를 기름 부어서 그 아합 정권을 붕괴시킵니다. 그리고 결국 예후 정권을 세우잖아요. 그 다음에 엘리사는 주변 예언자에서 중앙 예언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자문 역할을 한다든가, 이제 국가의 중요한 정책적인 결정에 참여한다든가 그런 역할로 예언자의 기능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엘리사는 이제 그런 경우고요. 이사야 같은 예언자, 이제 예루살렘의 예언자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예, 그 예언자는 굉장히 파란만장한 그런 그 이력을 갖습니다. 처음에는 중앙 예언자로 출발했습니다. 아하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유다가 마지막 전쟁, 네 번째 그 전쟁할 때, 그때 그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 세력을 끌어들이지 말라, 그렇게 예언한 예언자죠, 이사야가. 그때 아하스 왕하고 그 궁전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왕과 친밀하게 만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근데 그 이사야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사야는 주변부 예언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아주 심한 그런 그 정권을 그 공격하고 비판하는 그런 심판 예언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주변부 예언자의 주된 내용은 심판, 비판이겠죠. 그러다가 왕이 바뀌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등극하면서 이사야를 중용합니다. 그래서 개혁 정책의 주도 역할이 되거든요, 이사야가. 그래서 이사야는 중앙 예언자로 시작해서 주변부 예언자로 전락했다가 다시 히스기야 왕 때 중앙 예언자로 올라가는 그런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당시로선 굉장한 식견을 가지고 그 학식이 높고 모든 걸 섭렵할 수 있는 그런 대예언자죠. 그런 분이 이제 이사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언자의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중앙 사회라고 우리가 봅시다. 그러면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아까 중앙 예언자와 이제 조정의 정부 정책자들의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이 사회의 안정입니다. 얼마나 안정되게 이 사회를 끌고 가느냐 하는 것이 이 정책을 맡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중앙 예언자들도 바로 그런 기능, 그 정부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들이 이제 아까 나단이라든가 뭐 이런 그 중앙 예언자들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근데 이 중앙 예언자들은 얼마 안 되죠. 이런 하나의 정책을 가지고 그 사회가 나가다 보면은 반드시 주변에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다 그걸 그들의 욕구를 이제 끌어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소외된 사람들,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변부 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주변부 집단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아까 예언자가 이제 중앙 예언자와 주변부 예언자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주변부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이 사회에 요구를 한다. 그러면 이 사회가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그거 안 들어야지 안정이 유지되죠.
개별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다 들어서 시시콜콜이 왔다 갔다 하면은 뭐 정책이 그냥 춤을 추고 왔다 갔다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중앙사회는 끔찍도 안 합니다. 이런 주변부가 뭘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천천히 가려고 그러고 안 가려고 그러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앙사회가 이 주변부 사회와 소통하고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어느 때입니까? 이 주변부 예언가 어떤 대표자를 내놔서 하나의 집단적으로 의견을 형성해서 이야기할 때, 그러면 중앙사회에서는 이 세력이 커진단 말이에요. 이거를 안 들으면은 안정의 위험이 되겠다. 위협적인 요소가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 이 주변부와 같이 소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변부 예언자들은 이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집단에 자기들을 대신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대표자들을 세웁니다. 그것을 우리가 중개자 또는 우리가 보는 이제 예언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대표성을 가지고 중재합니다. 중앙사회와 중재해 나가고 중재자죠. 그런 이제 권한을 가지고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변부 예언자들의 기능을 보면은 주변부 예언자들은 뭘 하느냐? 첫 번째, 주변부에 힘없는 개인들, 그 힘없는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하나의 중개해 나갈 때 이 전체 사회는 이들과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를 해서 그것을 들을 건 듣고 뭐 타협할 건 타협하고 그렇게 해 나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전체 사회는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이 안정을 유지하려고 하는 기능을 가졌지만 점차적으로 이들과 대화를 통해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 변동이 추진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이제 예언자의 두 번째 기능은 이런 사회 변동을 추진해 나가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주변부 예언자의 기능은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중앙사회의 첫 번째 기능이 사회 안정이죠. 근데 주변부 예언자의 기능도 사회 안정을 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만약에 주변부 예언자들이 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들을 규합해서 그들의 불만을 잘 다듬어서 중앙사회하고 얘기하든 또 다른 집단들하고 얘기하든 그거를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안에 있는 많은 개인들, 불만을 가진 개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그들의 불만도 해소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이 없어진다. 그러면 정말 비참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는 이런 것이 정치입니다. 지금 이 예언자 기능을 얘기하면서 아주 정치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라는 건 뭐냐? 중앙사회 나름대로 안정을 꾀하고 싶지만 이 안정을 공고히 하기 위해선 주변부에 이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들을 이제 설득하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뭐 이해시키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부지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정치의 기능입니다. 그런 것을 정치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런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과거 이제 한국 정치를 보면은 이런 소통이 없습니다. 과거건 현재건 마찬가지입니다. 소통이 안 되죠. 뭐 쌍용차 노동자 얼마 전에 또 한 명이 돌아가셨어요. 25명이 돌아가셨는데 세월호 사건에 묻혀서 그냥 한 분 돌아가신 얘기 우리가 잊혀지고 있지만 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6년째 걸쳐서 25명이 죽고 그리고 길바닥에 나와서 외치고 있는데도 정부에서 전혀 중재를 안 합니다. 대법원에서 이들이 이제 법원에서 승소했어요. 고등법원에서요. 그래서 복직시켜라. 사측이 패배했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길바닥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누군가 중재해서 법을 지키도록 해야 될 텐데 전혀 중재하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 전에 재능교육 제가 노상 예배를 해서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 2311째 여기 대표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교회, 제가 이름만 딱 얘기하면 알 수 있는 그런 교회 장로님이고요. 2311째 밖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날수로 따지면 도대체 몇 년이에요? 7년이에요. 7년. 지금은 아마 2321쯤 됐을 겁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도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정치가 없는 거죠. 정치 전혀 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정치라는 거는 그런 집단들하고 부지런히 소통하면서 그들의 불만을 해소시켜주고 이해시킬 건 이해시키고 타협할 건 타협해 나가면서 사회 전체적인 안정을 도모해가는 기술이 바로 정치거든요. 근데 우리 과거 정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경부대를 하나 잘 훈련시켜. 그리고 농민들이 데모해. 전경 파송해서 다 두들겨. 노동자들이 스트라이크해. 구사대 파견하고 전경 파송해서 다 두들겨. 학생들이 데모해. 다 갖다가 감옥에 집어넣어. 지식인들 뭐해. 전부 전경들이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틀어막고 일사불란하게 국민들이 어떤 체제에 순종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정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군인들 마인드입니다. 군사정권의 마인드죠. 그 정치가 아니죠. 제대로 된 정치가 아닙니다. 이런 거는 정치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정치학적 용어로 파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파쇼. 예. 왜? 힘으로 무조건 때려잡으니까. 그렇게 해서 찍소리 못하고 전체 끌고 가는 거. 그러니까 엄청난 독재자, 엄청난 그 폭력을 행사하는 하면서 유지되는 강제로 유지되는 평화 이런 것들이
자기들의 정치의 임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이죠. 다 군 출신들 아닙니까? 작전은 있는데 국민을 상대로 대화하고 설득하고 정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밀어붙이고 작전하느냐. 순리로 안 되면 조작하고 꾸며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는 거죠. 이게 이 한국 정치의 큰 폐해입니다. 그러니까 파쇼만 있는 거죠. 정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언자들은 바로 그런 기능을 주변부 예언자들이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사회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기능을 갖게 됩니다. 그 불만을 가진 개개인들의 불만을 모아서 그걸 잘 사회적으로 자기들의 주장으로 주의로 내놓으려면은 다듬어야 되겠죠, 일단. 그 안에서도 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 그거 나 인정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도, 야, 이건 우리가 전체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그런 걸 내놔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안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사회 안정을 꾀하는 기능이 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아까 같은 파쇼 정치, 그냥 전부 힘으로만 때려 막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전에 이제 그 군사정권 때 그런 일이 있었죠. 막가파, 지존파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유 없어요. 그냥 백화점 고객 명단을 입수해서 1번부터 짝대기 그으면서 이유 없이 그 고객들을 가서 살해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막가파 지존파들이 했던 그런 일이죠. 외제차 탄 사람 무조건 골라서 물론 이제 지금은 외제차가 많아졌으면 그때는 굉장히 외제차가 또 드문 때죠. 그걸 전부 살해했습니다. 그것도 뭐 아주 잔인하게 살해해갖고 뭐 그 지방에 있는 어떤 뭐 도자기 가마 같은 데다가 넣어서 그냥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범죄를 하다가 결국 꼬리가 잡혔죠. 그게 이제 막가파니 지존파니 이제 그런 현상들인데요. 아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잘 사는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냥 번듯한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미운 거고요. 이런 사회가 되면 극도의 불안한 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어디서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변부의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규합해서 그들의 요구를 드러내고 그것과 더불어 중앙사회와 대화를 시도하고 또 다른 집단들과 연대하고 추진해 나가고 이런 일들이 다 아주 중요한 그런 사회 안정을 꾀하는 하나의 방법,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들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든가 성립이 안 되면은 그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히스테리, 아주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아무나 그냥 뭐 전화통에서 공중전화 박스에서 나오는 사람 그냥 푹 찔러 죽이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부 예언자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주변부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런 통로가 없어.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 불만들이 개별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사회가 굉장히 극도의 혼란 사회가 됩니다. 아까 같이 뭐 공중전화 박스에서 나오는 사람 무조건 찔러 죽인다든가 뭐 막가파나 지존파나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사회학적으로 아주 이 통제된 사회, 이 파쇼적인 정권, 극도의 독재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 현상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더군다나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주변 예언자들이 중앙정부하고는 이제 줄다리기를 하고
그들하고 이제 대립되는 어떤 각을 세우고 서로 이제 뭐 투쟁도 하고 또는 타협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지만 일단 그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규합해서 그들의 불만을 사회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이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미 한 번 걸러지는 거죠. 그 개인들의 불만은. 그런 과정 속에서 안정을 꾀해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불만이 그래도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뭐 노조를 한다든가 무슨 시민단체를 한다든가 뭘 해서 사회하고 통화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어야지 이런 막가파나 지존파나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주변부 예언자도 사회 안정을 도모하는 기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뭐 무조건 그냥 남 공권력을 행사하고 뭐 소외된 집단의 요구를 막 원천 봉쇄하고 무조건 일사불란하게 가야 된다. 이런 거는 결코 좋은 사회가 아니죠. 그게 조용하고 그러면 아무도 찍소리 못하고 가더라도 그 안에 점점 스트레스가 쌓여가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툭 튀어나왔을 때 어떤 형태로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것이죠. 그런 것보다 이렇게 순리적으로 그 사회의 불만들을 규합해서 사회적 이슈로 내놓는 창구가 있고 어떤 중재자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중앙 사회와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런 사회가 사실은 건강한 사회죠. 그런 중재자들이 그런 주변부 집단이 없을 수는 없어요. 어느 사회든지. 반드시 존재하게 되죠. 근데 그 소통하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언로들, 그런 권한들, 뭐 노조면 노조의 기능을 인정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건강하게 서로 소통이 될 때 그 사회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일방적으로 막히게 되면 그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이지만 그는 안정이 아니에요. 속으로는 사실은 골마가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능입니다. 자, 중앙 예언자의 사회적 기능은 첫 번째로 사회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이념, 이데올로기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그 이데올로기들을 방어해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중재자들, 중앙의 이제 대표자들을 보존해 나가는 이제 방어적 기능을 해 나가는 것이 이제 중앙 예언자들의 특징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중요한 정치적 기능을 수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아주 비상사태,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든가 또는 통치자가 죽거나 폐위되었거나 그랬을 때 이 중앙 예언자들은 후계자를 임명하기도 하고 또 후계자들 이제 그 새로 생기는 이제 대표자들 왕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측근해서 자문을 하고 그 국가의 정책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나가고 지속돼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제 돕는 역할을 하는 그런 정치적 기능을 수행해 나가는 게 중앙 예언자들의 기능입니다. 세 번째 이제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기능. 이건 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사회 안정을 중앙 예언자들이 무조건 주변 예언자들 때려잡는 기능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제 그 파쇼주의자들이나 생각하는 거죠. 중앙 예언자는 주변부 예언자들과 소통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소외된 집단의 요구들을 가지고
대화해 나갈 때 그걸 이제 타협하면서 그 변화의 속도를 천천히 가게 한다든가 어떤 순차적으로 급한 것부터 처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 사회가 안정성을 유지해 나가면서 변화해 가도록 그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이 중앙 예언자의 기능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회 결속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50대 50으로 사회 의견이 갈라졌어요. 그럼 중앙 예언자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가만히 추이를 보니까는 조금 기울기 시작한다. 이쪽은 55대 45 정도로 이쪽 의견이 우세하다. 그러면은 중앙 예언자는 어떤 쪽을 들겠습니까? 55 쪽에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가 결속된 힘으로 나가게끔 뭔가 결정이 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팽팽하게 맞서서 계속 나가지 못하면은 그 사회가 후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아무튼 진행해 갈 수 있게끔 그 다수 쪽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결속된 힘으로 그 사회가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이제 중앙 예언자의 기능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법 정죄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 용어가 생소하시죠? 마법 정죄는 뭐냐 하면은 어느 한 집단의 요구가 너무 지나쳐. 그래서 이거를 중앙사회가 도저히 용인할 수가 없는 방법으로 지나친 요구를 한다. 그러면은 중앙사회가 이걸 희생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집단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극약 처방이죠. 이런 처방은 이제 중앙사회에도 굉장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날선 검과 같아요. 저쪽을 한쪽을 팍 쳐서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죽나요? 기를 쓰고 이제 저항을 할 거잖아요. 그럼 이게 잘못 튀기면은 딱 해서 이 중앙정부가 지가 다칠 수도 있어요. 가령 박종철 사건이라든가 이한열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중앙정부에게 커다란 타격을 준 그런 사건이 됐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마법 정죄입니다. 그러니까 마법 정죄 이게 이제 종교 사회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법 정죄라는 건 뭐냐면 그 사회가 절대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가져다가 그 집단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래서 정죄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단이 나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마법 정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사회든지 이런 마법 정죄의 단골로 쓰이는 그런 소재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영아 살해. 이번에 이제 세월호 사건도 어린아이들이 희생을 당하니까 온 국민들이 정말 가슴 아프잖아요. 근데 이 영아들, 아이들이 죽는다 하는 거는 굉장한 사회적 그 아픔을 가져오는 일이거든요. 그 공분을 가져오는 일이고. 그러니까는 그 집단이 아이들을 죽였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정죄하는 방법입니다. 또 식인. 이게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거죠. 사람을 죽여서 먹였다. 또는 근친상간. 이런 방법으로 그 집단을 매도시켜서 그 사회에서 뿌리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그 집단이 실제로 그런 행위를 했다 안 했다 이런 것보다도 그 집단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금기된 것들을 그 집단에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건 했다 안 했다 그런 거는 그 진실을 규명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또 별도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집단을 제거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마법 정죄인데요. 그래서 그 중재하는 대표가 되는 예언자를
추방시키거나 죽이거나 이렇게 하고 그 집단을 이제 완전히 사회에서 뿌리 뽑아갖고 뭐 해산시킨다든가 또는 정죄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이 마법 정죄죠. 뭐 사회적으로 그런 예는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중세 때만 하더라도 200만 명의 여성들을 마녀다 그래갖고 마녀 사냥을 하고 죽였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이제 쉬운 죄목들이 되게 그런 것들이죠. 요즘 우리 사회의 마법 정죄는 뭐가 있을까요? 예? 예, 좌빨, 빨갱이, 저거 뭐 종북, 예, 뭐 그런 명칭들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가 붙이는 그런 마법 정죄지요. 뭐 빨갱이다, 저거 종북이다 그러고 잡아가면은 그러잖아요. 이제 뭐 옛날 안기부나 뭐 중정이나 국정원이나 지금 그 잡아가 놓고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 그럴 리가 없는데 저 사람은 내가 평생 같이 산 제 남편인데요. 그 부인이 너무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라 그러냐? 정보기관들은 이 사람이 빨갱이고 아닌 것은 마누라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그건 오직 우리 정보부만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잡아가죠. 그러니까는 아무도 얘기할 수 없어요. 그 사람 빨갱이 아니라고 얘기를 못해요. 일단 잡아가면. 그래서 다행히 이제 민주 국가 형식을 취하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기소할 거 아니에요. 뭐 안기부에서 잡아갔든 뭐 국정원에서 잡아갔든 기소해서 이 사람 죄가 이런 거다라고 죄목을 내놓는 기소장이 공개되면은 그때서야 이제 그걸 보고 아닌데 몇 월 며칠 날 뭐 이 사람이 어디 그서 뭐 누구 빨갱이를 만났다 그러는데 그날 나하고 같이 술 먹었는데 뭐 이렇게 증언해서 그거를 역으로 이제 증거를 제시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사회에서 저놈 빨갱이다 이 공인된 집단이 그렇게 지정해 버리면은 아무도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요번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단 뭐 그 사건도 조작해 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는 국가의 기관이 그 증거들을 조작해서 냈고 검사는 그걸 빤히 알면서도 같이 또 기소를 했고 그렇게 해서 나가니까 중국 정부에서 뜻 아니다라고 문서가 나오니까는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중국 정부에서 그 얘기 안 했으면은 누가 그거를 아니라고 그럴 수 있겠어요? 아무도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창피하고 망신스러운 일입니까? 국가가 국민을 지키기는커녕 간첩으로 조작을 시켜서 그것을 제거하려고 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법 정죄입니다. 국가가 그거를 제거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그 조작한 게 드러나서 지가 이제 맞게 되는 거죠. 그럼 뭐 이 정도 되면은 이건 대단한 난리가 나야 되는 건데 그냥 또 조용히 넘어가고 있어요. 참 답답한 일이에요. 뭐 그 국가의 기관이 신뢰할 수 없고 더군다나 앞장서서 조작을 했다 그러면은 그 정부를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신뢰받을 수 없는 정부는 책임을 져야죠. 근데도 계속 그냥 밀어붙인다.
그러면 그 정부가 하는 다른 일들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신뢰 못하는 거죠. 가장 정부의 중요한 기능은 신뢰받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믿음. 그래 이건 그래도 국가에서 발표한 건데 국가기관이 발표한 건데 이건 믿어야지. 그건 그래도 기본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그루터기가 돼야지 그 다음에 뭐 나갈 수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마법 정죄의 방입니다.